토크킹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윤성 정치 전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본 장윤석이라 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장윤선입니다. 예. 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네, 그 정도만 얘기하고 말려고요.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지 않나요? 예. 도봉구를 사랑하는 남자 김재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봉구 물난리 났을 때 또 그래도 많이 그 침수 지역 가서 일하는 모습들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유, 김재섭 위원장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네. 아닌 분들도 열심히 있으니까 또 그렇죠. 아닌 분들도 있어서 조금 예. 국민의힘 모양이 상했지만 네. 아무튼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왕관을 쓰는 그거를 10,000명으로 바꿨습니다. 시작하자마자 5,000이기 때문에 10,000명 될 때까지 많은 분들 좀 와주시기 두 달 전에 바랍니다. 좀 처음 났을 때 1,000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조금 10배로. 올려서 정말 우리 이 토크킹 코너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강한 얘기 부탁드리고요. 자, 비대위 출범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닻은 올렸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이 당의 조기 안정과 신뢰 회복을 이끌 사람으로 비대위원들을 지목을 구성을 했는데, 자, 비대위원 면면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역대 비대위 중에서 이렇게 임팩트 없는 비대위가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사실 비대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국민들에게 비상 상황을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좀 쇼를 보여주는 목적이 강한데. 약간은 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이 한 최소한 한 2명, 3명 정도는 좀 이벤트성 쇼를 위해서라도 그냥 임팩트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게 한 명도 눈에 안 띄었다는 게. 약간의 쇼라도 좀 해주는 게 맞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쇼도 안 하는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그냥 가는 비대위가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이에요. 예. 솔직한 거 아니다. 그러면 이게 왜 비대위입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대로.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네, 저는 좀 어찌됐든 뭐 구색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서호남, 영남 뭐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비대위는 호남인 출신이 이제 3분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비대위에서 하는구나. 그런데 사실 비대위에서 지역 안배를 해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건 없는데 왜 비대위에서 이렇게 지역 안배를 신경 썼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윤핵관 비대위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획된 비대위가 아닌가. 물론 이제 조호영 비대위원장께서는 절대 그게 아니고 본인이 임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 바로 주기환 비대위원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후에 이따가 같이 하겠는데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네. 여러 가지로 보면 뭐 좀 문제가 많은 그런 비대위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우리 당협위원장인 우리 김재수 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네. 조영 위원장이 인물난을 겪었다, 힘들었다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비대위 구성 기준 과정 당내에서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호영 위원장은 그 부인했지만은 예. 아마 인물난을 겪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대위가 뜨는 절차 자체가 그 뭐 매끄럽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주호영 위원장이 비대위의 성격을 뭐 관리형 혁신 비대위인가 뭐 혁신형 관리 비대위인가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호영 위원장 마음에는 혁신의 방점이 찍혀 있을 거예요. 뭔가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혁신형 비대위라고 이번 비대위를 정의했을 때 혁신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할 겁니다. 아무도. 저는 혁신의 대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뭐가 돼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비대위의 성격을 규정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불투명한 상황에 누구든 비대위원으로 선뜻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구인난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호영 위원장이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려고 했던 처음의 마음과는 다르게 관리형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호영 위원장의 멘트가 그거잖아요. 당의 조기 안정과 신뢰 회복을 이끌 사람이면 관리하겠다는 소리거든요. 혁신이란 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개혁이란 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형 인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관리형 인사들이라고 하면 당내에서 무난한 사람들로 그냥 위기 관리를 잘했던 사람들로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정양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사무총장
하셨거든요. 네. 이 김종인 비대위에서 전주혜 의원이나 뭐 엄태영 의원 다 당직들을 많이 맡아서 하셨던 분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무난한 인사로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최재형 의원이 하는 혁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혁신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혁신이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좀 이상했었던 건데 혁신형 비대위와 혁신위는 어떤 관계를 가지냐라고 했을 때 당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즉 비대위원회에게 있고 혁신위원회도 혁신을 한다 그러면 결국 혁신위원회에서 올린 안을 혁신형 비대위에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거예요? 아무래도 그 역할 충돌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뭐 천하람 위원이 오면 다시 한번 더 질문 한번 드려보기로 하고요. 비대위원 좀 더 좀 살펴보죠. 첫 번째 지금 질문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대로 간다는 거고요. 재신임 어떤 그것을 했는데 의총에서 아주 다수가 재신임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는 게 입증되는 게 그거죠. 네. 비상대책이라고 해서 당원들과 국민이 뽑은 지도부를 해체시켰는데 네. 그럼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원내대표는 또 그냥 신임으로 가고 아무런 비상 상황으로 안 느껴지고 있거든요. 아하. 아까 이 정도면 쇼를 위해서라도 권성동 원내대표 정도가 혹시 모르겠어요. 원내대표 자체를 교체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상징적 의미로 비대위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 정도 쇼는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관행인데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 그거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그냥 쇼라도 난 안 들어가겠다 비대위로 이 정도는 할 만한데 이조차도 안 했다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또 눈에 띄는 게 지금 장윤선 기자가 말씀 좀 하셨는데 주기한 광주시장 후보입니다. 이분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이 이제 사적 채용 논란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아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고 본인은 글쎄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비대위에 지금 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들은 아빠 찬스로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거고 6급 행정요원으로. 그리고 이제 본인은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에 인연을 맺어요. 수사관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1년에 대검 중수부로 주기환 후보가 지금 비대위원이죠. 네, 비대위원입니다. 파견을 되는데 이때도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를 떠날 때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를 떠날 때 제일 마지막까지 술자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주기환 비대위원이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뭐 광주지검 수사과장, 대검 수사관 뭐 등등의 이력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은 그 어떤 비대위원보다 가장 가깝다.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금 주호영 비대위를 연결하는 연락관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대통령이 당무에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그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를테면 이 정도까지의 그립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당무에 대통령이 이렇게 큰 관심, 연천에도 가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니 뭐 언제부터 이렇게 네, 당에 관심이 많으셨었나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호남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꼭 임명을 했었어야 됩니까? 저는 좀 그렇게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왜냐면은 당에 있으면서 그렇게 아니 당장 우리 뉴스킹에 출연하는 천하람 위원장 얼마나 호남 저는 대표성이 있습니까? 제 계속 비대위원 제가 사적으로 아니까 혹 천하람 위원장 가지 않냐. 저는 상당히 젊죠. 거기다 호남 출신 아니지만 호남 지역위원장이니까 네. 당협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그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이해관인 거 말고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본인도 아니래요. 본인은 뭐 상관도 없대요. 네. 네.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은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비대위에 그 연락도 안 왔지만 연락이 와도 오지도 않을 거고 연락이 와도 안 갈 거다. 이제 아마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이 안 될 것 같은 호남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에서도 그렇죠. 여전히 지금 어려운 지역에서 계속 그 지역을 갈고 닦았던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불러올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주는 것이 인사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런 그 과거의 옛날 기시감이 들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비대위 안 그래도 지금 힘이 잘 안 받는 비대위에 깔끔하게 인사를 했었으면 차라리 관리형으로 그랬으면은
차라리 아예 관리형을 하든지. 네, 그러면은 그 변 대표님 말씀대로 임팩트는 없더라도 정말 관리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쇼도 있잖아요.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이렇다 이 말이네요. 근데 저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시고 이런 게 맞는데 네. 당내의 한 사람으로서 권성동 의원이 빠지면 그 약간의 안전핀 같은 게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비대위원회 빠지면 또 어떤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뭐 좋든 싫든지 간에 해야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지막 안전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불안해가지고 주기환 씨를 투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것 같아요. 일단 뭐 제 기억에는 아들이 청와대에 있고 아버지가 여당 지도부에 있었던 사례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례 있습니까? 거의 없거나 모르죠. 잘 이렇게 모르기도 되면 하고요. 자연스럽게 예. 여당 지도부의 주기환 씨와 예.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아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막 연락처를 하게 되면은 사적 네트워크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하고. 그럼 지금 사실은 혁신하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통령실의 사적 네트워크인데 그 사적 네트워크를 당까지 넓혀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이거. 자 그러면 주기한 뭐 위원도 위원이지만 박덕흠 사무총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좀 넓게 보면은 사적 네트워크가 문제가 돼가지고 탈당까지 했고 막 복잡한 이해 사람을 충돌 문제도 됐었고요. 예. 그게 꼭 지금 상황에서 지금도 이제 지금 대통령실도 이해 충돌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왜 꼭 그렇게 비슷한 부류를 사무총장이 안 치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국민 전체 국민들에게 그냥 우리대로 가겠다. 뭐 사적 네트워크니 이해 충돌을 이건 시비 걸지 마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결국은 메시지는 사실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이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패널 세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이해될 소지가 좀 높지 않나 이런 말씀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언론에서는 주기환 위원을 신윤핵관으로 이렇게 규정을 좀 하고 벌써요?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그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윤핵관 자장으로 알려진 정진석 국회부의장 네, 있잖아요. 여기가 또 사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제 그게 중요한 건 네,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아빠와 아들, 뭐 사돈,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친인척 관계로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미국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뭐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딸과 사위가 다 뭐 있었다, 비서로 일했다라고. 예, 예. 그래서 비판받고 재선에 성공을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례를 얘기하면 이건 곤란해지는 거고 대한민국은 그동안 무수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그래도 민주주의를 상당히 진전시켜 왔기 때문에 정치권 안에서 최소한 이런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처음 보는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이죠. 네. 자, 알겠습니다. 비대위원 이제 구성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원래 이준석 대표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하려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오늘은 절대 안 된다. 오늘은 아마 신문 기일도 있고 본인 아마 직접 참여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본인이 안 가도 돼요. 변호사나 대리인을 보내면 되는데 본인이 간다는 거는 뭔가 크게 어떤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오늘 신문 결과에 따라서 비대위가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며칠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잘 갈 수도 있고 그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 같아도 재판 치를 때 이제 민사나 이런 것들은 당사자 안 가도 되는데 안 가죠 통상은. 정치적으로 좀 메시지 던지겠다 제가 갈 때가 있는데 아하. 뭐 수갑 뭐 채용 재판 이런 것들이나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이거는 예. 뭐 사실상 정치 재판이죠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 재판이어서 네. 설사 법리적으로 진다 하더라도 명분을 잡아야 되니까 최대한 이제 이슈를 끌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진행됐던 과정, 그러니까 이번에 비대위 구성되는 진행됐던 과정을 보면은 그 이른바 뭐 윤핵관 당권파들이 좀 교활할 정도로 막 당원 당규를 막 개정을 잘 해가지고 네. 법리적으로는 정말 이 재판부가 이게 딱 이렇게 위법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게끔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이 절차들이. 예. 근데 다만 이제 크게 보면은 결국은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소수 몇 명이 그 상임 정국에서 해임시켜 버린 그런 결과가 나와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이 당 정당민주주의 위헌 되는데
당원 당규 하나하나로 막 따져가기 시작하면은 딱 시비하기 어려운 네, 그렇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용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만약에 네. 이게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네. 이제 궁극적으로 당의 비상 상황을 당에서 판단 못하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사태가 그것도 문제긴 가되니까 하죠.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장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신문 기일하고 결정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가서 네.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잖아요. 하나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합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사퇴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서 본인이 다시 또 비대위에 와서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네. 요거랑 ARS 투표 원래는 현장에 와서 해야 되는데 ARS 투표한 건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 사실 주호영 위원장이 어제 기자들을 상대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국민의힘 내부에 율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절차와 뭐 이런 것들은 다 맞췄긴 한데 저는 그 재판부에서 뭐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미리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도도한 민심의 흐름도 한편으로는 봐야 되지 판사가 볼 않을까. 것이다? 예, 네. 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어기는 절차였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기 위해서 비대위 구성을 가기 위한 절차를 밟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민주정당에서 그동안 그런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정당에서 최초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지 저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우리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장님은 당에 있으면서 좀 착잡할 것 같아요. 이게 인용도 그렇고 기각도 그렇고 좀 아니, 이런 사례를 못 보진 않았고요. 아, 민주당에서 당원 당규 어기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못 보진 않았고요. 근데 이게 사법부가 저는 이제 인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인용할 게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면 당원 당규 자체를 완전 이제 형해화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무시했다라고 봐도 예. 무방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절차적 하자들이 사후적으로 조금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국민과 당원이 주권을 이양한 대표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실상 탄핵을 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막 당대표가 갈리네요, 이렇게 의견이. 쫓겨난 적은 없죠.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쫓겨난 본인이 사례는 사퇴를 하죠. 이런 본인이 사람 이제 오기 정치적으로 전에. 조정을 해가지고 예, 오기 사퇴를 전에. 하지 예. 이게 쫓겨나서 막 법정적인 간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지요. 처음이어서 예. 정치적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정리를 아까 하죠. 제가 말씀대로 공산은. 이게 넓게 보면은 완전히 그냥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지도부를 몇몇 소수가 그냥 날려버렸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거는 이제 문제가 많은 일인데 세심하게 당원 당규로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이걸 또 많이 해놔가지고 정말 이거는 판사 재량권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준석 이번에 오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된다. 저는 그러면 그때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것 같아요. 인용이 되면 사퇴할 것이다. 오히려 인용이 되면 왜냐하면 지금 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목적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에 나는 대표 자리를 절대 놓을 수 없어. 나는 대표 자리가 너무 좋아.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한 부당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상징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인용이 되면 사퇴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도 보게 되면 차기 전대를 시사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차기 뭐 당권 도전하시는 분 중에 지지자가 겹치면 뭐 도와줄 거다라는 식으로 이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인정을 어느 정도 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용되면 본인이 사퇴할 것 그만둘 같아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날은 또 취임 100일입니다. 그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점수 얘기를 자꾸 요새 점수를 어디서 주기 시작해서 다 뭐 20 몇 점 점수 주기도 하는데 세 분한테 점수 좀 부탁해도 될까요? 지금 100일 된 100일이요? 예. 0점이죠, 0점. 예? 0점이죠. 너무 짜게 주죠. 0점이죠. 0점이라니요. 잘한 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장 기자님 0점 아니죠? 저는 처음에 이제 24점 생각을 했어요. 네. 갤럽 조사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어제 기자협회보가 발표한 기자들 1000명으로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긍정평가가 10.7%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그 누구보다도 가장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내밀하게 들여보고 있는 집단이 이제 기자들인데 기자들이 평균보다 더 낮은 이런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예, 대단히 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싶습니다. 당원인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아니 그게 점수 디플레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요새 윤석 대표가 25점을 기준으로 잡아놓으니까 예. 이제 0점을 부르셔도 막 이렇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데 너무 낮게 잡으신 거예요. 한 윤석 대표 그래도 한 50점은 그래도 예. 저는 50점만 해도 되게 짜게 줬다고 얘기했을 예. 텐데 예. 저는 그래도 이제 한 50점 정도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당연히 이제 국민들의 그 어떤 그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 중에서는 좋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그것을 충분히 소개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네. 특히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원전 우리에 대한 정상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 노선에서도 훨씬 더 친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가깝게 하려는 이런 노선들 자체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못 셌었던 일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이고 그게 약간 사후 지표로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너무 막 0점 이렇게 가면 좀 그렇고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50점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여론조사는요. 한국기자협회가 마이크로 밀앤브레인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100일이 이제 됐는데 이제 오늘 100일입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어떤 뭐 발언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그 다른 정권하고 달리 네. 특별하게 큰 이슈 때문에 이 정권 지지율이 이렇게 이동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전체적으로 그냥 시스템 자체가 막 이상하게 뒤죽박죽되면서 지금 좀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가랑비에 옷 젖는 듯이 축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여러 지금 매체가 얘기하는데 MB 때 같은 경우는 뭐 광우병,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윤창중 그 대변인 사건인데 그렇죠. 뭐 팍팍 터진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건 별로 그렇게 심각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잔게 많아가지고 인사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 시스템도 그렇고. 근데 다만 그걸 하나의 좀 본질적으로 짚으라 그러면 저는 이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빠진 게 여기서부터 시스템이 무너진 거거든요. 네, 원흉은 저는 거기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게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긴 한데 그게 가장 그리고 실제로 패착이었다. 이번에 이 수해 사건 때도 결국에는 이 청와대 이 시스템에 못 들어가 있고 집에 있다가 다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바꿔야 된다 100일에 이제 돌아보면은 청와대로 가야 돼요. 돌아가야 된다. 우리 장 기자님.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 용산 시대를 소통을 하겠다면서 열었는데 실제 소통은 엉망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고 과거 정부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나섰는데 대통령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네. 내용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정책 엇박자 뭐 이런 게 사실은 남 탓할 게 아니라 전부 본인 실수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지난 100일간 딱 수해 문제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과도 사과냐 아니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또 혼란을 빚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과조차도 깔끔하게 되지 못한 정부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고 지난 100일 돌아보면은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일 터졌습니다. 이슈가. 매일 터졌어요? 거의 매일 터졌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자고 나면 뉴스, 자고 나면 뉴스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말 혼란스럽고 너무 피로감이 큰 거죠.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빚어진 그 혼란 때문에 그 소위 얘기하는 피로감이 너무 컸던 것 같고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한 것. 역시 기자회견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떠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한 게 드러나서 이거는 매우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네. 두 분께서 비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근데 저는 좋은 것도 얘기해도 됩니다. 네, 저는 예, 좋은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용산으로 옮긴 것 그리고 용산으로 옮기면서 사실은 이제 불가역적으로 청와대로 들어가기는 어렵게 된 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불가역적이 된 것이라 그러면 대통령이 기자들의 물음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앞으로. 이제 이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국민들께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전임 정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28%에서 24%로 급격하게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네. 4%포인트가 한 번에 훅 맞습니다. 빠졌는데 네. 그때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은 맞지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 일정과 휴가로 인해서 도어 스태핑을 멈췄던 기간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그 대답이
국민들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든 들어하시지 않든 저 대답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해소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었던 딱 때에는 그 국민의 마음은 답답한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지도 못하니까 지지율의 하락이 저는 또 훨씬 더 가속화됐다고 보거든요. 예. 앞으로 모든 지도자들한테 이게 해당될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늘 대답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그 전까지 청와대에 숨어서 그냥 뭐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한다든지 안정감이라는 이유로 그다음에 뭐 그 대통령의 말을 아껴야 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네. 자, 뭐 짧게 민주당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0일 기자회견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적 쇄신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중에 당원 80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의결할지 말지 또 삼선 의원들이 한 7명 분이 이거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유일하게 이슈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딴 거는 뭐 얘기가 당원 안 80조밖에 들립니다. 딴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게 이 원칙적으로 예. 현재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뭐 한동훈 뭐 법무장관이나 다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정치 보복을 할 거다 그리고 뭐 하여튼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당직을 못 맡게 하는 조항은 바꾸는 게 맞죠. 정치 보복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검찰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영역을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는 논리적으로 거네. 됐습니다. 예, 논리적으로 그거를 명확해야 되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정정당당히 올바르게 한다 그런 전제라면은 이건 말이 안 되지만은 지금 내가 알기로 민주당은 정치 검찰로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다가 자기 당을 맡기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딱 들어보면 감명하긴 한데요, 장 기자님. 예.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하고 다르다. 그리고 야당일 때 특히 이제 검찰 공화국이고 그리고 이제 가을 바람 선선해지면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맞출 필요가 있어서 바꿨다라고 이제 전준희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죠. 이게 사실은 김상곤 혁신 비대위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때 이제 조국 혁신위원 그리고 문재인 대표 시절에 이게 만든 건데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조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호응과 박수를 많이 받았었고 그걸로 사실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윤석열 정부 시대의 검찰공화국이니까 바꾼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고 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은 알겠지만 원칙을 자꾸 바꾸면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검찰이라고 규정을 했으면 야당답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랬을 때 국민들이 박수칠 수 있는 것. 이런 정치적인 과정은 왜 보시지 않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민주당 당원 80조 관련돼서는 다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당일 때 만들어진 조항이었고 이번에 이제 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검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전부 검찰 핑계대요. 윤석열 검찰공화국이고. 근데 지금 이 당원 80조 개정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게 기소가 아니라 그러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았을 때 뭐 이렇게 좀 바꾼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핵심이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최고위원회가 이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면 직무정지가 취소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검찰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법부의 판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검찰 핑계대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현존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최고위원회가 이거 정치 탄압이야 하면 그냥 갑자기 계속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핑계, 야당 핑계는 민주당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저는 이게 예전에 그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이 2017년 대선 나갈 때 그때 이제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그 1심 때 유죄 조항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대선 못 나가는데 그걸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나갔는데 저는 그 정당에 대한 일을 자꾸 검찰과 법원에 연결을 시켜서 검찰이 기소한다거나 법원에 1심 유죄하면은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실인 것들이에요. 정당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 정당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는 게 우리 변 대표님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개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상 그렇게 가겠죠. 예. 근데 저도 이제 변 대표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그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민주국가인데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인가 끊임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그렇죠. 받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대표 마찬가지. 판사 한 명이 그러니까요. 다 우리나라를 결정을 하는 완전 거예요. 자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전반을 어떤 측면에선 어떤 이제 TV 토론도 기억할 겁니다. 한 분이 다 예, 결정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치인들 스스로 좀 열패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이슈들을 전부 사법부에 가서 판결받고 사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린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찌 보자면 정치적 후진성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정말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해 충돌, 이해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은 제외하고 개정하는 게 맞죠. 그렇게 그게 정말 명분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 포함된 상태에서 당원 80조를 개정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다 변명이고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방탄 개정이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장윤선 기자, 변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